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일상 속에 숨겨진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왔습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세요? 우리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첫 녹화 날 눈이 펑펑 내렸었거든요. 아, 그때 추웠죠. 예, 추운 계절을 시작했는데 벌써 또 추운 계절을 준비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또 아침 저녁마다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저는 옷장에서 두툼한 옷도 좀 꺼내고 이불도 포근한 걸로 바꿨습니다. 오, 역시 부지런하신데요. 네. 저는 할머니 댁에서 곧 맛있는 음식을 먹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이 좀 오시나요? 맛있는 음식이요? 아, 이 겨울을 앞두고 이맘때쯤이면 꼭 준비해야 할 음식이 있잖아요. 호출이 오죠. 그게 뭔가요? 호출이 온다고요?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 이겁니다. 아. 김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완전 좋아 fantastic elastic 환상의 맛 사랑해 그 맛 숟가루 쓱싹 마늘 넣고 쓱싹 국물 젓갈 좋아 새우젓갈 좋아 김치 깍두기 김치 깍두기 김치 없이는 못 살아.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이죠. 오늘 김치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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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같은 여자 이하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산소 없이 못 살잖아요. 우리 민족은 김치 없이 못 살거든요. 그래서 매일 김치 담그는 여자여서 산소 같은 여자라고 표현해봤습니다. 매일 김치 속 마이크로미터 단위 유산균 세상을 들여다보며 사는 김치 박사 장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김치라고 하면 손맛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과학 프로그램이니까 시작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김치는 과학이 맞나요? 네, 온도과학이라고 하고 발효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과학이 맞습니다. 네, 김치는 과학이고요. 어떤 채소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절임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발효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김치의 맛과 영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김치에 대해서 다 같이 인정하는 사실은 한국인은 소울푸드라는 점이죠. 네. 어느 식탁에나 정중앙을 차지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인데요. 우리는 과연 언제부터 김치를 즐겨 먹기 시작했을까요? 기록에서 보면 뭐 삼국시대부터 계속 먹어온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침체라고도 하고 이제 옛날 중국의 뭐 시경의 저어로 시작해서 이제 침체 이렇게 소금물에 담갔다 해서 채소를 그래서 침체, 팀체, 짐체, 딤체. 네, 딤체가 지금은 김치 냉장고지만 김치의 고어예요. 그리고 짐체 계속 변했어요. 김치가 계속 진화됐죠.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가 나오거나 고추가 유입됐거나 이렇게 주재료와 부재료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김치는 계속 진화되어 왔고 우리 민족에게는 그 DNA 속에 김치의 유산균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민족이죠. 아니 그럼 이렇게 김치를 부르는 이름이 다양했는데 예전부터 이 김치가 오늘 두 분께서 입으신 옷의 색깔처럼 좀 빨간색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었고요. 예전에 삼국시대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채소를 소금에 절인 장아찌 형태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로 가서 파나 마늘 이런 향신료를 사용하면서 소금의 농도는 낮춰지는 국물이 들어가는 그런 김치류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제 고추가 도입된 이후에 이런 젓갈류와 같은 이런 해산물 이용한 젓갈류가 사용이 되면서 오늘날의 김치와 비슷한 형태로 정착이 되게 되었습니다. 형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변화돼 왔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우리와 김치가 함께 온 셈인데요. 다들 김치 좋아하세요? 어떤 김치 좀 좋아하시나요? 저는 열무김치를 되게 좋아합니다. 밥에 비벼 먹거나 고추장에 비벼 먹을 때. 그러기도 하고요. 특히 보리밥에 비벼 먹었을 때 잘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군침이 막 도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갓김치. 갓김치. 아, 벌써 침이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미역국이나 국을 먹을 때 저는 갓김치를 넣어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예. 저는 김장김치를 그 바로 해서 전 무엇보다 손으로 찢어 먹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손맛.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집에서 제 것만 안 잘라서 주셨었어요. 제가 손을 찍어 먹으면 그게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져서 길게 그런 찢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맞아요. 이게 또 아니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게요. 손으로 찢어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줄기 부분은 싱겁고 이파리 부분은 그렇죠. 짜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손으로 찢어서 길게 먹어야 간이 맞아요. 아, 밸런스. 예, 아, 그게 그래서 괜히 그럴 맛있는 거예요. 게 아니에요. 아, 제가 또 맛을 알았군요, 일찍이. 미식가세요. 저희 어릴 때 한 50년 전 이야기인데요. 8, 9월에 김치 재료가 귀할 때 고구마순,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순 김치. 줄기 이거를 소금에 살짝 절여서 껍질 벗겨가지고 마늘, 생강, 그다음에 고추 이런 거 넣고 갈아서 적국 좀 넣고 갈아서 이렇게 김치 버무려 먹었던 그 김치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첫날은 양념 맛으로 맛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약간 새콤하게 익어요. 그리고 익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지에서 익은지로 넘어가고 세 번째, 3일째 되면 푹 쉬어요. 그리고 4일째 또 담가요.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김치를 담갔던 거예요. 옛날 여름이라 어머니는. 그렇게 빨리빨리. 예, 냉장고 없던 시절에. 그리고 고구마수는 고구마밭 주인한테 양해만 구하면 그 고구마 줄기를 떼줘야 밑이 고구마가 실하게 들거든요. 아, 그래서 고구마 줄기는 인심이 굉장히 후했던 그런 김치여서 저희에게는 소울푸드예요. 네. 저도 고구마순을 어릴 때 엄마랑 같이 다듬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네, 껍질 뚝 벗기는 거. 네, 네. 뚝 꺾어서 이렇게 껍질 벗기는. 네. 저는 담금 직후부터 묵은지까지 계속해서 응용해서 먹을 수 있는 배추김치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배추김치를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연구자이다 보니까 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의 가정식 김치 그리고 사찰김치, 특이김치를 수집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에 남는 김치 중에 경상도에서 새끼 돔을 배추 사이에 넣어가지고 담근 김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김치가 되게 시원하고 톡 쏘는 맛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서 나온 미생물을 제가 확보해서 다시 김치 종균이라고 하는 스타터, 한마디로 김치를 맛있게 익히는 유산균으로 다시 개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지금 이름만 들어도 뭐 열무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김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한국에는 이 김치의 종류가 몇 가지 정도가 될까요? 김치 맛은 전국의 어머니 숫자만큼 맞는 말씀입니다. 곱하기 20. 곱하기 곱하기 20이요? 20. 아, 재료가. 재료가 다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사계절을 두고 아.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재료들이 20가지는 되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세태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면서 김치 담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 먹는 시대가 됐는데 전국의 어머니 숫자가 아니고 전국의 공장수. 공장수. 현실적으로 바뀌었네요. 네. 아무래도 네. 김치는 어떤 재료를 쓰느냐 그리고 담그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김치 수라고 말씀 꼭 드리자면 문헌상으로는 한 250여 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야, 생각보다 굉장히 종류가 많네요. 근데 김치 발효가 안 된 다른 그냥 채소로 만든 요리들, 음식들도 있잖아요. 네. 겉절이라든지 또 뭐가 있죠? 장아찌. 장아찌라든지 그런 것들과 김치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치의 정의가 코덱스에 등록 이렇게 된 대로는 김치의 정의는 채소를 소금에 절인 다음에 양념에 버무려서 발효 숙성한 걸 김치라고 한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5대 양념이 있어요. 5대 양념이 고추, 마늘, 생강, 파, 젓갈이에요. 젓갈. 네, 전 세계적으로 채소 절임 음식에 젓갈이 들어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한국의 김치가 가장 독창적인 것을 표현해주는 그거라고 봐야 돼요. 아니 정말 한국 하면 김치, 한국인에게는 소울푸드가 맞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한국인 말고도 이 소울푸드 김치를 찾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애국인에게 김치는 단순하게 맵고 강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K-팝과 그다음에 한국의 이런 한식 음식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특히 2006년 3월에는 미국의 헬스지라는 잡지에서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스페인의 올리브유, 그리고 일본의 나또, 인도의 렌틸콩, 그리고 그리스의 요구르트, 그리고 한국의 김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김치가 선정이 된 이유가 김치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이 있고 그리고 유산균이 풍부해서 대장암을 예방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서 찬사가 많이 극찬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거 외에도 세계적인 의학 그 학술지인 란셋에 보게 되면은 2030년 세계 장수 국가로서 우리나라를 뽑게 됐는데 그 첫 번째 요인으로 김치가 요인이라고 말이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발효식품이 건강식품이라고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게 됐는데 프랑스의 장 부스케라는 교수가 우리나라의 이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낮은 이유가 김치라고 하는 발효식품을 먹기 때문이라는 그런 연구가 나타나면서 Kimchi may be one of the major reasons for low COVID death rates and severity in Korea, and possibly for the low level of infections you see now, in contradistinction to Europe and the US.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김치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와, 자부심이 막 드네요. 네. 김치가 좋은 식품으로 전 세계에 인정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부작용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문제들이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김치에 대한 뒷이야기,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정원의 잡학사전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의 자리를 넘보는 유사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사진에 제가 잘 받으셨습니다. 네. 두 사진 중에 하나는 우리 김치고요. 나머지 하나는 김치가 아닙니다. 너무 어렵죠? 비슷해 보여요. 네. 그릇만 다른 거 아닌가요? 플레이팅만 다르지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과연 어떤 게 그러게요. 김치일까요? 하늘에 저는- 봐도 왼쪽에 있는 게 김치로 보이는데요. 네, 저도요. 저는 그릇 때문에. 어떤 색깔? 그릇이 좀 더 한국스럽지 그런가요? 않나요? 저는 전통적인가요? 식당에 가면은 이런 흰 그릇에 백김치를 좀 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저도 왼쪽 같습니다. 맞습니다. 색깔 있는 그릇에 있는 사진이 백김치고요. 흰 그릇에 있는 사진은 중국의 파오차이라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 파오차이가 2020년에 국제 표준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파오차이가 김치의 원조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김치와 파오차이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음식이라고 완전히 하거든요. 달라요. 제가 직접 저는 김치를 담그고 중국 음식을 전공한 교수님이 파오차이를 담그고 직접 실험을 해봤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일단 한번 절인 다음에 5대 양념에다 다른 부재료를 섞어서 다시 버무려서 김치를 담그잖아요. 근데 파오차이는 채소를 그냥 소금, 설탕, 얼음 설탕이라고 해요. 그냥 빙- 고체로 되어 있는 설탕, 결정하게. 가루가 아니고 네. 얼음 설탕. 그다음에 거기 중국의 독한 술 있잖아요. 고량주라고 하는 거. 독한 술도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발효가 가능하면 안 되게 해요. 우리나라는 발효가 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추도 들어가요. 그냥 풋고추가 들어가고요. 무, 그다음에 오이, 뭐 양배추 여러 가지 채소들을 담가요. 담그는데 건더기만 건져 먹고 그 국물에 다시 또 채소를 넣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발효돼서 국물까지 다 먹거든요. 그게 전혀 다른 음식이에요. 그럼 맛도 완전히 다르겠네요. 맛 다르죠. 전혀 다르고 거기는 아마 유산균을 최대한 생성이 안 되게끔 밀폐를 해서 생성이 안 되게 하고 우리나라는 발효시켜서 유산균 생성을 최대한 많이 시키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김치하고 파오차이는 전혀 다른 음식이더라고요.
그럼 아까 김치의 정의에서 절임, 양념, 발효 예. 그렇게 세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네. 파오차이는 발효라는 과정을 굉장히 억제한 네네네. 그런 음식이군요. 예. 그리고 그냥 그 소금과 술과 설탕 그런 거에다가 담갔다가 한 4, 5일 있다가 건더기만 건져서 먹는 그런 음식이더라고요. 장아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장아찌.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파오차이는 중국 전체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사천성이라는 하나의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무슨 도, 네네네. 하나의 도. 중국의 국경에 가서 식당에 가도 파오차이가 없어요. 없어요. 예, 사천성의 지역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얼마 전. 그러니까 문제는 중국에서 김치의 공식 용어를 여태껏 파오차이라고 써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조치를 내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용어로 중국에서 김치를 부르게 합니다. 뭔가요? 신치라고. 신치요? 네. 왜 김치면 안 매운 되나요? 신자를 써서 신치라고. 근데 왜 김치가 아니고 신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매워서. 중국 사람들이 김자 발음을 못 한대요. 발음이 안 된대요. 그래서 신치라고 했는데 저는 국제적인 용어, 김치라는 용어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 신치라고 하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신치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형태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나라에서 그런 김치의 표현어를 저희가 국제적인 명칭이 있긴 하지만 중국이 받아들이는 자체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에서 약간의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파오차이라는 이름이 음식이 원래 있기 때문에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쓰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바꾼 용어가 신치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에게는 김치, 중국에서는 신치, 일본에서는 기무치 네. 이렇게 똑같은 음식을 부르는 용어들이 통일되고 있는. 2001년도에 코덱스에 김치를 그 국제 규격으로 등록할 때 어마어마한 로비가 있었다고 그래요. 일본에 기무치를 하려고. 김치를 둘러싼 한일 간의 종주국 논쟁이 우리나라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농식품부 사무관님이 그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끝내 김치로 등록을 하고 왔다고 그 얘기 들었거든요. 2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네. 잘 헤쳐나갔었네요, 그때는. 이렇게 해서 김치와 완전히 다른 식품 파오차이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정원의 잡학사전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김치라는 이 용어가 국제적으로도 등록도 되어 있는데 근데 왜 계속 일본과 중국의 뭔가 견제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세계적으로는 김치가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한국 걸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11월 22일 11가지 재료가 22가지의 효능을 나타낸다 해서 11월 20일로 제정이 됐는데 그러한 김치의 날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11월 22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김치라고 하는 음식 자체가 우리나라 것이 종주국이다.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라는 그런 것을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네스코의 김장 문화도 우리 서로 공동체가 김치를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노동력도 나누고 음식 김치도 나누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름답다고 해서 세계 유네스코에도 등재됐잖아요. 등재됐네요. 김장 문화가. 네. 2013년도에 됐고요. 그러니까 김치가 이제 국제적으로 위상도 갖춰줬고 결국은 세계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먹을 때 뭐하고 먹어요? 김치랑 먹어야죠. 그렇죠. 밥 먹을 때도 김치하고 먹죠. 네. 밥하고 되는데 왜 빵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오. 저는 먹습니다. 그죠? 카스테라와. 정말요? 네네네. 진짜요? 갓김치를 고구마 먹습니다. 김치 이런 네. 것처럼. 그러니까 김치가 주연은 아니거든요. 조연인데 주연 같은 조연인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든 빵을 먹든 그다음에 고기를 먹든 너무 잘 네, 어울린다. 어떤 음식과 먹어도 이 소화 요소가 있어요. 김치에.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네, 이런 식으로
김치는 워낙에 좋은 역할을 많이 해서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될 거라고 봐요. 아니 정말 세계에서 이견 없이 김치는 대한민국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저도 내심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뿌듯합니다. 특히 이제 기무치, 파오차이랑 비교할 때도 나왔지만 이 김치만의 독창적인 게 절이고 그 뒤로 발효하는 과정에 그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잘 모르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져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치에 가득 들어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지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치는 채소를 소금으로 절여두고 발효 과정을 거쳐서 먹는 음식으로 채소, 절임, 그리고 발효 등 과학적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김치의 맛과 영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발효인데요. 이런 김치가 익어가는 과정, 즉 발효 과정에 따라서 영양과 맛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 보게 되면 우선은 김치를 담그기 전에 재료를 소금으로 절이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게 되면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삼투압 작용은 수분이 많은 배추의 수분이 염도가 높은 소금물로 빠져나오면서 배추가 부드러워지는, 즉 다시 말해서 배추의 숨이 죽는다는 이런 통상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배추의 숨이 줄어들게 되면은 세포 간의 물질 교류가 잘 일어나게 되면서 한마디로 양념이 잘 배이고 그 안에 있는 효소가 활성이 활발하게 되면서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김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첫 번째 단계로는 자, 1단계로 가게 되면은 막 김치를 담갔을 때는 김치에서 유산균 발효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 담갔을 때는 어때요? 그냥 김치의 배추 맛과 양념 맛이 서로 이런 어우러지는 양념의 맛이라고 좀 많이 빌려지고 있고요. 이때에는 유산균 외에 다른 미생물들도 존재하겠지만 양념과 소금의 삼투압에 의해서 이런 유해 균주들은 거의 대부분이 죽게 되고 내염성, 한마디로 염에 강한 유산균만이 남아서 발효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발효가 진행이 될 때는 유산균 중에서도 뉴코노스톡이라고 하는 유산균이 자라게 되는데요. 이런 뉴코노스톡이라고 하는 유산균은 유기산 외에도 이산화탄소 그리고 당알코올인 만니톨이라고 하는 성분을 내기 때문에 김치가 적당히 쉬면서 시원한 단맛을 내는 그런 형태의 김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맛있게 익은 김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좋은데 김치는 계속 발효가 되면서 맛도 달라지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김치가 씌어지게 되고 pH가 내려가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락토바실러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락토바실러스는 유기산만 내놓는 그런 유산균이다 보니까 김치가 이제 매우 씌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3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제 김치가 너무 시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이런 유기산의 유산균들도 잘 견디지 못하게 돼서 유산균 수가 줄어들게 되고 표면에는 이제 산막효모, 산막효모 보신 적 있으실까요? 하얀. 네, 김치 표면에만 하얗게 피는 게 있는데 곰팡이는 아니고요. 산막효모, 우리 막걸리 놔두게 되면은 겉에 표면에 막이 생성되는 그런 효모인데요. 이런 산막효모는 배추의 염부 작용을 일으키는 효소를 내기 때문에 김치가 물러지면서 약간의 군더내가 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김치는 발효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산균들이 다양하게 관여하게 되고요. 이런 유산균이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김치 맛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김치를 담갔을 때 절임의 상태 그리고 발효하는 환경, 즉 다시 말해서
온도라든지 또는 염도 그리고 산소 존재 여부에 따라서 유산균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고 그 유산균의 종류에 따라서 김치 맛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의 김치가 건강적 이런 기능성을 갖는 이유가 옴부 재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들이 있어요. 배추, 무, 파, 마늘, 고추 이렇게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과 거기에 발효를 갖다 주로 일으키는 유산균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물질인 히카나 가바와 같은 대사산물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조화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항암 효과나 면역 효과 이런 기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김치 권장량이 40에서 60g 정도인데요. 이것을 3끼 정도 먹게 되면은 약 평균 150g 정도가 먹게 되는데 이런 150g의 김치를 먹게 되면은 하루에 약 여러 가지 종류의 유산균을 200억 마리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채소 발효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또 유산균이 듬뿍 들어있다고 하니까 더욱 열심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다 보니까 이렇게 그 단계에 따라서 유산균 종류가 다른데 그러면 그때마다 유산균 숫자나 효과도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김치를 막 담그게 되면은 익지 않은 상태에서도 옴부 재료에서 기인하는 유산균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10만 마리에서 100만 마리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김치가 익어감에 따라서 김치가 많이 잘 익었을 때는 거의 100억에서 1000억 정도까지도 증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하는 묵은지라고 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유산균은 줄어들어서 10만에서 100만 정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이 좀 떠올라요. 맛있게 먹은 김치, 10보약 안 부럽다. 저는 약간은 신김치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김치나 배추김치도 그냥 생 맛이 날 때보다는 약간 익은 것보다는 조금 더 같다?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제가 한 2.3단계 정도의 김치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고. 음식에 따라서 김치가 음식궁합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김장철에 굴보쌈 이런 거 하잖아요. 수육하고 먹을 때는 응? 그럴 때 금방 버무리는 네. 그런 양념이 맛있고요. 삼겹살 구울 때는 묵은지가 어울려요. 근데 묘하게 쇠고기나 오리고기는요 백김치가 어울려요. 그럼 열무에는 보리밥이 어울리죠. 그리고 깍두기는 어디예요? 국밥이요. 국밥. 설렁탕. 네, 그런 식으로 그게 이유가 있어요. 무에는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설렁탕 국물을 식혀보면요. 젤리처럼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그 응고가 되죠. 그렇죠. 그게 단백질이에요. 네. 근데 그 단백질 부분이 그냥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김 깍두기 국물까지 해서 깍두기와 같이 먹으면 속이 편안하니 소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연구소도 없었는데 그때는 김치 연구소도 없었는데 음식궁합을 이렇게 맞춰 드셨을까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그거. 네. 네. 김치는 유산균 식품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유산균을 먹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치가 가지고 있는 옴부 재료의 다양한 여러 가지 생리활성들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생리활성이 가지고 있음에도 또 묵은지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이 줄어들긴 하지만 기호성이 매우 좋은 식품에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 묵은지 씻어서 볶아 먹거나 또는 아까 삼겹살을 볶아 먹듯이 그런 이런 맛에 대한 그 식문화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강한 맛은 중독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김치도 굉장히 젓갈, 마늘, 생강, 고추 굉장히 강한 부재료가 들어가고 부재료와 양념이 들어가면서 맛이 강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유산균까지. 그래서 김치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 없이 못 사는 이유가 그래서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맛있잖아요. 네. 모든 음식에 참 잘 어울리고요. 근데 정말 맛있는 김치는 어느 음식보다 맛있고요. 정말 맛없는 음식은 중에서 맛없는 김치는 어느 음식보다 맛이 없어요. 그래서 김치는 정말 정성 들여서 맛있게 잘 담가야 돼요.
저는 명희님께서 네. 손맛이 좋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치는 과학이에요. 요즘 전부 다 장갑 끼고 담그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김치 말고도 치즈나 요구르트, 그 유산균 발효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발효식품하고 김치의 유산균은 효과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희가 그 요구르트나 치즈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동물성 유산균이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김치에 있는 유산균은 식물성 유산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성 유산균은 종류가 10여 종류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특히 동물성 유산균은 쉽게 말해서 그냥 온실 속의 도련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장에 가게 되면은 위산이나 장 환경에서 살아남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유산균 중에 거의 20~30%만이 장까지 도달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을 보시면 어때요? 환경이 너무 척박해요. 맵고 짜고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자라나다 보니 그냥 야생에서 자라나고 있는 잡초에 해당이 되다 보니 이런 장에서도 너무 잘 살아남고 거의 90% 정도가 장까지 살아남는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나 서양인과 우리 동양인들은 장 길이가 다릅니다. 네, 우리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채식이나 곡식을 먹는 주식을 하다 보니 육식을 먹는 서양인보다 장의 길이가 1m 정도 더 길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유산균을 먹어도 장이 기니까 훨씬 더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환경을 가지는 유산균을 먹어야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동양인에게는 이런 식물성 유산균이 잘 맞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강인한 유산균들을 먹고 있었네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김치가 진짜 완전 식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오랜만에 뵙습니다. 보고 계시죠? 올해도 김장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김치를 또 많이 만들어야 또 많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저희 어머님도 매년마다 김치를 담그시고 또 맛이 기가 막힙니다만 오늘 또 이렇게 명희님과 박사님을 모시고 더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 법을 한번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준비한 특급 선물 박창현의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받아서 안 버릴 거죠? 네? 이번엔 효모 생겨도 안 버릴 거죠? 잘 걷어내서. 그 전에 다 먹어야겠죠. 효모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김치 국물에 이렇게 내려앉게 하면 됩니다. 잠겨야 돼요. 네, 효모는 산막 효모여서 산소를 좋아하는 효모이거든요. 그래서 산소와 접하고 있는 표면에만 생기는 이유가 산소에 노출이 됐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그 조상들이 보게 되면 김치 담그고 나서 위에 시래기 얹어놓거나 또는 비닐로 덮어놓은 이유가 이런 산소에 노출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그런 방법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은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을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장을 한다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궁금해할 만한 게 김장을 대체 언제 해야 되는지 그 시기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이 김장 시기 언제가 적절한 이제 건가요? 서울, 경기 쪽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면 입동을 전후해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쪽에서는 10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요. 일찍 눈도 첫눈도 일찍 내리고 강원도 쪽에는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가 입동이면은 한 11월 첫째 주 그때쯤 되는데 요즘 좀 온난화 때문에 입동 후에도 많이 담가요. 그래서 11월 10일에서 20일쯤이 중부 지역이 피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로 쭉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전라도나 부산, 목포 이런 쪽에는 12월 초까지 김장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서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네. 이 김치가 당연히 맛있으려면 이 원재료인 배추가 좋아야 되잖아요. 어떤 배추를 골라야 맛있는 김치를 좀 만들 수 있을까요? 배추를 반 나눠봤을 때 쭉쭉 뻗어 있고 속은 노랗고 겉으로 가면서 푸른색인데 한 80~90% 정도 결구된 거, 우리가 속이 찼다는 거를 결구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속이 꽉 차갖고 그래서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된 거 과숙된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잘라서 하나 딱 떼 먹어봐서 배추 향이 딱 나면서 고소하고 달고 그 당도가 있거든요. 한 김장철 배추가 한 6% 정도의 그 당도가 있어요. 그런 거 구하고
김장철의 배추는 어느 지역 거도 다 맛있을 때예요. 너무 크지 않고 3kg 정도 되는 거, 3에서 3.5kg 그 정도가 김장 배추는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김장김치가 사계절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배추 자체에 고용분 함량도 많고 당도도 많이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는 유산균 입장에서는 먹잇감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배추를 사서 이 소금에 절여야 되는데 이 절일 때 좀 적정한 소금 농도가 있을까요? 이게 절이는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노하우들이 다른데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하는 거 다르고 가정집에서 하는 거 다르고 그러는데 예, 저는 배추 재료 무게의 10%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100포기를 제가 절여보니까 100포기에 소금이 30kg가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절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오후에 한 5, 6시쯤 절이기 시작해서 밤 12시쯤 한번 뒤집어 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 8시에서 9시면 다 절여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네,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아주 잘 절이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실험실상에서 절일 때 고농도의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파리 부분만 절여지게 되고 대쪽은 절여지지 않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너무 소금의 용도가 낮게 되면은 절여지지 않다 보니까 배추의 결이 죽는 그런 형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명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0%대가 가장 제가 했었을 때는 잘 절여지는 그 농도였습니다. 네. 이미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고 계셨던. 제가 지금 메모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저도요. 생각해도. 저도 이거는 이거는 메모하셔야 사실 됩니다, 어디서도 여러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꿀팁들이거든요. 아. 네. 자, 그럼 이렇게 맛있게 절여놨는데 사실 배추 이용해서 김치를 만들 때 부재료를 넣잖아요. 어떤 부재를 넣어야 이 김치 시원한 맛을 좀 더 잘 살려낼 수 있을까요? 저는 설탕을 전혀 쓰지 않는데 김치 유산균 생성에 가장 도움이 되는 재료가 1번이 마늘인 것 같아요. 마늘. 1번 마늘, 2번 무, 3번 가시예요. 그 재료. 마늘. 이 세 가지가 들어가고 찹쌀죽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곡물죽이 들어가면서 아밀라제라는 당화 요소가 생성이 돼서 이게 유산균의 먹이 역할을 하거든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도 김치의 온부지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당들이 나오고 이게 먹이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원한 김치를 원하신다면 김치의 염도를 좀 더 낮게 하게 되면은 유산균 중에서도 류코노스톡과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은 이런 자라나는 환경도 다르는데 염도가 낮을수록 류코노스톡이라고 하는 유산균이 자라서 약간 우리 서울식 김치는 시원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게 되잖아요. 전라도와 서울식 김치의 차이가 염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염도가 낮으면은 류코노스톡이, 염도가 높으면은 락토바실러스가 자라면서 감칠맛을 내는 그런 형태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염도에 따라서도 맛이 확 달라지네요. 네. 김치에 염도가 많아서 뭐 김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약간 빈정이 상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옛날에 김치 냉장고를 개발하기 이전에는 김치가 우리나라의 염도가 좀 짰어요. 그래서 2.5% 3% 이상이 되고 그랬거든요. 지금 시판하는 김치가 1.5에서 1.7%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김치를 먹을 때 김치만 앉아서 우적우적 먹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고기를 먹든 밥을 먹든 떡을 먹든 고구마를 먹든 뭔가 먹으면서 같이 먹게 되죠. 그럼 인간이 좋아하는 염도가 1%예요. 0.9에서 1%를 가장 사람이 간이 맞네. 음식 이 국 간이 맞네 하는 맛이 1%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1.5, 1.7% 정도 되면 밥이나 고구마나 떡이나 이런 거 염도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거 먹고 김치 먹으면 1% 이하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김치에 염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김치의 염도는 나트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김치에. 우리 김치 다 원부 재료가 채소에 해당이 되잖아요. 채소에는 칼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을 또 같이 배출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김치에 의해서 고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영구적으로도 근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설명들이 너무 쏙쏙 들어와서 김치 초짜인 저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김치를 만들고 나면은 시간에 따라서 맛이 점점 바뀌잖아요. 좀 며칠이나 밖에 두어야 좀 제대로 된 김치의 맛이 날 수 있을까요? 이제 김치를 담그고 나서 냉장 보관을 할 때는 김치 냉장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2, 3일 있다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보관 모드로 넘어가겠죠.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김치 냉장고에 보관 강으로 두면은 김치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장 때 고생하고 김치를 만들다 보니 빨리 씌어지면 너무 아까우시니까 6개월 동안 먹어야 돼서 보관 강으로 하면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김치는 발효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과정도 온도에 따라서도 유산균이 달라지다 보니 정말 맛있는 김치를 원하신다면 김치 냉장고가 있으실 경우에는 숙성 모드를 누르시면 맛있는 김치로 있게끔 하는 유산균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온도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김치 맛있게 먹고 싶은데 어렵다 하시는 경우에는 김치 냉장고를 이용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좀 김치 냉장고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지 않다 하실 경우에는 김치를 좀 더 류코노스톡이 많을 때는 6에서 10도씨 정도에서 일주일 정도 그런 다음에 보관으로 두시면 되고요. 그것보다는 나는 좀 더 감칠맛 있고 신김치를 원한다 하실 경우에는 베란다에서 한 10도에서 15도씨 정도 되는 베란다에다가 2일 정도 두게 되면은 그런 김치가 맛있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김장을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좋은 배추는 어떻게 골라야 되고 또 김치 어떻게 만들어 봐야 되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김장을 좀 담그는 문화가 더 확산돼서 맛있는 김치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잘 담그고 보관하는 것까지 알아봤으니까 맛있게 먹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행복합니다. 김치와 사실 아까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지만 궁합이 맞는 음식이 많잖아요. 어떻게 먹을 때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당연히 라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근 10년 동안 라면이 있을 때 김치 없이는 먹어본 적이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정말 잘 필수죠.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치를 우리가 다른 음식들하고 곁들여 먹기도 하지만 김치가 주재료인 요리들도 많잖아요. 김치찜, 김치 부침개, 김치찌개, 김치 볶음밥, 볶음밥도 있죠. 김치 김밥 뭐 다 돼요. 응용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김치볶음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침이. 그래서 유일하게 김치로 볶음밥을 만들어서 또 김치를 얹어 먹는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요리들 할 때 가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김치를 가열할 때 유산균들은 어떻게 되나요? 김치에 있는 유산균은 75도씨 이상에서 15초만 가열해도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렇게 죽은 유산균은 장에 들어가서 장에 있는 유산균의 먹이로 이용되어서 장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유산균을 사멸시켜서 기능성을 봤을 때도 항암 효과나 면역 효과, 다이어트 효과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치볶음밥에 김치를 얹어 먹는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서로 도움의 네. 역할이 되겠는데요. 아니 또 항암 효과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김치에 정말 항암 효과, 다이어트 효과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효능들이 있는지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코로나 시대에 수출량이 한 36% 정도 증가한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프랑스의 장부스케 교수가 확진자 대비 사망자가 적은 나라가 독일에 사워크라우트를 먹는 양배추 김치 먹는 데가 있거든요. 독일하고 우리나라, 한국이었대요. 그게 보도에 나가고 나서부터 굉장히 김치가 수출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역시 이제 앞으로 미래에 세계화 될 것 같아요. BTS가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듯이 우리 김치도 그렇게 세계적인 식품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현지화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나라마다 식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식재료도 달라요. 그럼 제가 최근에 간 나라가 이제 온두라스, 남미였는데요. 그 나라에는 무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슈퍼마켓을 가든 어디를 가든 무가 흔하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그 현지화를 좀 시켜주고 싶은데 거기 분들이 철분이 부족해서 고수를 많이 먹는데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는 그 파파야를 갈아 넣고 소스를 양념장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액젓도 넣고요. 그렇게 해서 고수에다가 겉절이를 해서 줬는데 현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김치를 익숙하게 먼저 해줘야 되려면 그 현지에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 김치 재료화 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채소를 좋아하는지 또 주식이 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연구해서 현지에 맞는 김치 레시피가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먼저 먹어보게 해줘야 돼요. 미각으로 전달이 돼야 나중에 이거 김치야 해서 마트에서 김치 포장돼 있는 거 있으면 김치는 한국의 음식이고 코리안 푸드고 이 김치가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야 그거를 골라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수출도 되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 없이는 처음부터 그 나라의 완제품으로 수출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애국인들이 김치라고 하는 문화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런 김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컨텐츠도 개발하고, 아까 캘리포니아주 가서 미국의 이런 김치 행사나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화와 과학이 같이 만약에 이렇게 세계로 나가게 되면은 김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치는 뭐다? 저는 김치는 명품 조연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치가 빠진 밥상을 생각할 수 없을 뿐더러 때로는 김치가 이제 주 메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명품 조연 같다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좋네요. 저는 최고의 만능 TPO 식품이다.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와 그 장소, 그 음식, 그 때마다의 김치가 다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 종류와 그 익은 정도에 따라서 너무나 애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김치는 산소다. 산소다. 네. 김치 없이 우리 못 산다. 네, 저는 김치는 강인한 유산균이 만드는 한국의 강인한 맛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인하다는 걸 앞서 배웠죠.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는 한국의 강인한 유산균이 만드는 산소 같은 명품 조연, TPO 우리의 맛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알수록 배울 게 많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슈퍼푸드 김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번 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치는 과학이죠, 박사님? 김치는 과학입니다. 김치는 과학이 확실하고요. 한국인은 소울푸드를 넘어서 전 세계에 있는 소울푸드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소울푸드 김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 속에서 과학이 좀 더 친근해지길 바라며 재밌고 유익한 과학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제가 오늘 메모한 거는요.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의 양은 배추 무게의 10%. 배추 고르는 법. 반으로 갈랐을 때 쭉쭉 뻗어 있고 80~90% 정도 결구되어 있는 배추를 고르는 게 좋다. 김치가 익을 때 가장 맛있는 온도가 4도에서 8도라고 합니다. 김치를 보관할 때 국물에 잠길 정도로 산소를 만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